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한 달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온 지는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 김용균 씨가 죽음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은상 배주환 기자가 자세히 취재해 오셨다고요? 사고가 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습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사고 초기에 이 사고 원인을 발전사 측이 이 김용균 씨 개인의 실수로 몰아갔었는데요. 그래서요. 이후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용균 씨 어머니는 이게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사실상 살인이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년간 5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40명 가운데 37명이 바로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죽음에까지 내몰렸는지 저희 스트레이트는 이들이 일했던 화력발전소 내부의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열악하다 못해서 처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초속 3m로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화력발전소 보일러에 쉼없이 석탄을 운반합니다. 수백 개의 바퀴가 24시간 벨트를 돌리다 보니 고장도 부지기수. 하루 종일 컨베이어를 살피고 고장을 찾아내는 게 고 김용균 씨와 동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작업장 안에선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석탄 가루와 먼지가 눈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석탄 가루가 쌓이고 쌓인 바닥은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이런 탄들이 뿌옇게 일어나잖아요. 이송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10m 뒤에 안개 끼듯이. 10m 이상 되면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게 푹 일어나 봐요. 시커매요. 휴대용 전등 불빛과 소리, 이 두 가지에만 의존해 점검을 해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보고용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결국 기계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4살 짧은 생애의 마지막 날, 김용균 씨 역시 스마트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평소에도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아가는 벨트 아래에 머리를 넣고 고장 부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벨트 정도이고 뭐 점검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프레시 랜턴을 키든 뭘 하든 뭘 봐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또 분진 날리기 시작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석탄을 토해내는 컨베이어 벨트. 벨트가 찢어지면서 그 구멍 사이로 석탄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계 점검이 원래 업무지만 직원들은 이 떨어지는 석탄, 즉 낙탄도 처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낙탄은 최대한 빨리 삽으로 퍼서 다시 벨트에 올려야 합니다. 볼트가 빠질 정도인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언제 기계가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슈트가 탄 때문에 완전히 다 벌어질 정도로 압력이 굉장히 걸려요. 걸리게 되면 볼트도 막 그냥 총알처럼 튀어나갈 정도로 그 뒤에 현장에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했어요. 낙탄을 올릴 땐 회전하는 바퀴 가까이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벨트를 멈추는 게 원칙. 하지만 발전소는 가동을 계속하는 걸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정지를 하게 되면 상탄에 치장해요. 조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세우면은 더. 그러면 이제 발전사에서 출력을 줄여요. 발전 출력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이 되는 경우가 규칙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이 직원들은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벨트 바로 옆에서 낙탄을 퍼올립니다. 폭 1.4m, 고무무게만 22톤이 나가는 거대한 벨트는 작업자를 집어삼킬 듯 돌아갑니다. 천상 도구가 삽, 아니면 이런 식의 끌개, 그런 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회전체의 그 작업도가 말려 들어가요. 점검반은 심지어 화재 진압까지 해야 합니다. 발전소 석탄은 휘발성 물질이 많아 작은 마찰에도 불이 붙는데
이때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ppm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흡입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무독성 기체 일산화탄소. 그래서 규정은 30ppm이 넘으면 출입 금지지만 누군가는 불을 끌어 들어가야 합니다. 지나는 것도 여기 현장원의 목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작업은 해야죠. 그 일산화탄소가 30 이상 넘어갈 때 약간 좀 어지럽다거나 역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 그랬는데 웃긴 게 이것도 적응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컨베이어 벨트, 화재에 유독가스까지 수시로 생명을 위협받지만 자신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용균 씨는 선임에게 일을 배운 지 사흘 만에 곧바로 현장에 홀로 투입됐습니다. 일은 눈치껏 배우고 모르면 선배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기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데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 하고 무슨 도 그런 건 괜찮고요. 그냥 일단 들어가서 저희가 배운 게 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교육 자료 같은 건 없고.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제때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김용균 씨와 동료들은 컨베이어 벨트 6.4km 구간을 5구역으로 나눠 한 사람씩 맡았습니다. 혼자 담당하는 구간이 평균 1.3km. 끝이 보이지 않는 복잡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도 1km 이상 떨어진 동료가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저는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저 혼자니까 사실 그 일하면서도 만약에 죽더라도 좀 보이게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어요. 지난 8년 동안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에서 숨진 직원은 모두 12명. 2017년 11월 11번째 희생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때 발전소가 밝힌 사고 원인은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용균 씨 사고 직후에도 하지 않아야 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가 발전소 측의 해명이었습니다. 하루에 6번씩 올라가가지고 점검하는 부위인데 거기를 안 올라가는 자리가 점검 안 해도 되는데 점검해서 사고가 났다?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득달같이 왜 청소 안 하냐, 그 점검 니들 하냐, 하긴 했냐, 이런 식으로 진짜 압박을 주고, 있는 소리 안 놓은 소리 그냥 갑질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금 여기가 2019년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저런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고 있었군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열악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그냥 전기를 쓰기만 했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을지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안전교육도 제대로 안 된 신입사원을 투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신 것처럼 화력발전소가 워낙 거대한 공간이고 굉음과 분진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발전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노동자들은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는 단 3일간 선배를 따라다닌 후에 현장에 바로 투입됐습니다. 네, 취재 도중 만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자신은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화력 발전은 한전 자회사들이 그야말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공기업이면 신의 직장 아닙니까? 복지의 천국이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처참한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발전소에서 힘들고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발전사들이 위험한 일들을 모두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한 공간에서 일하는데 이 사고가 나면 더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취재했습니다. 수술 자국이 선명한 발바닥. 아무리 힘을 줘도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 이모 씨는 10여 년 전 발전소 기계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뼈와 신경 등을 크게 다쳐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 하지만 동료들은 119 신고 대신 이 씨의 개인 승용차에 다친 이 씨를 싣고 출발해야 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119를 부르지 못하게 해서 속도 60km 맞춰가면서 병원까지 그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 거지. 그것도 차에 비상 깜빡이를 켜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는 걸 본청이 알으면 안 되는 거죠.
극심한 고통에도 비상 깜빡이도 못 켠 채 제한 속도에 교통 신호까지 지켜가며 병원에 도착했고, 이 씨는 이후 몇 년 동안이나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수술만 수차례 받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치료비는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발전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나와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단순히 산재로 되면 회사에 불이익하고 본인한테도 불이익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하지 말라고. 네. 하청업체는 왜 이렇게까지 발전사의 눈치를 본 걸까? 하청업체는 3년에 한 번씩 경쟁 입찰로 발전사에서 일감을 따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업체라는 딱지가 붙으면 다음 입찰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일감을 따내는데 불리해지는 겁니다. 119를 안 부르고 사설 구급대를 부르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아니고 동료 노동자들인 경우들도 많아요. 사고 사실이 원청에게 알려지거나 이런 사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노동자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청업체 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전사에 보고됩니다. 발전사의 허락을 받아야 사고 수습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 화력발전소에서 작성한 산재 사고 보고서. 손가락 몇 개가 잘려 나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119 신고 대신 소속 하청업체 과장에 전화로 보고하는 것. 그 다음 이 과장은 역시 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발전사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하청업체 소장이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확인한 뒤 발전사의 안전 담당자에게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고합니다. 발전사에 2번을 보고해 승인을 받고 나서야 119 신고는 이뤄졌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데에만 시신 발견 뒤 1시간이나 걸렸고, 시신 수습을 위해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건 3시간 반이 훨씬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3시 20분에 발견을 했는데 재난구호팀이 먼저 왔어요. 한 3시 한 50분쯤 돼서 그들이 서부발전에서 전화하는 거. 누구 안전 담당자 오고 누구 과장 오고 누구 처장 오고 와서 현장 확도 확인해요. 그래놓고 또 시간이 지나요. 원청 허락 없이는 하청업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설비를 좀 안전하게 바꿔달라고 발전사에 요청하는 일 뿐입니다. 하지만 발전사 직원도 아닌 하청업체 직원을 위해 발전사가 큰 돈을 투자하는 일은 드뭅니다. 이 부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막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선배님 이거 이렇게 좀 개선하면 어떨까요? 하면은 선배님들이 하는 말들이 거의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야, 해도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전한 작업 환경엔 무관심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엔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서부발전이 김용균 씨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낙탄이 많으니 조치해달라. 안쪽까지 청소해달라. 구체적인 장소와 작업을 언급하면서 일일이 지시합니다. 일부 인원들은 이제 서로 개인정보를 알고 하니까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전화도 받은 인원도 있고. 사실상 위험한 작업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인간적으로 모멸감이 드는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식당에 붙었던 안내판입니다. 발전사 직원은 11시 반부터,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직원은 11시 45분부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청 직원들이 식사를 시작한 후 15분 뒤에나 식당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월급도 더 적은 하청업체 직원에게 식대를 500원씩 더 받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서 몇 번 먹으러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갔는데, 참 그게 참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제일 서글픈 그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발전사가 관리하는 작업장의 안팎에서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지만 발전사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명사고가 나도 발전소는 쏙 빠지고 모두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7년 불과 1년여 전에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은 3년 연속 무죄해 사업장으로 인증됐습니다. 몇 명이 죽든 모두 발전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네는 모른다 이런 식이죠. 안전장치를 안 해놓고도 모른다 이거죠. 원래 애초에 기계가 딱 들었으면 처음부터 그 장치를 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놓고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엄한 데만 이제 우리 회사만 이제 약한 회사만 당하는 거지. 지난 5년 동안 5개 발전사 안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96건. 이 중 287건, 무려 97%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간 동안 발전사들이 무죄해 달성 경력금으로 원청 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청 직원들의 인명피해는 발전사들이 재해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청 노동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다치면 119를 부르는 건 상식이잖아요. 119를 부르는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아니 119도 못 부르면 이게 노동자입니까? 노예입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네, 이 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는 약 10km에 이르는 거대한 장치인데요. 그 큰 작업장에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이 생리 현상이 나타나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찾아서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니 화장실이 없는 작업장 이거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이건 사람 대접을 안 한 겁니다. 사람 대접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사실 연료 공급이 멈추면 발전소도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작업 환경이 왜 이러며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까? 네, 하청 노동자들을 더욱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몬 건 바로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발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 나라 보수주의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나라 보수주의가 이러면 앞으로 몇십 년 정권 못 잡습니다. 당시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총재였던 김경재 씨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돌아서서 나가는 박근혜가 아름답고 칭찬받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단체 명단에도 자유총연맹이란 이름이 선명합니다. 바로 이 보수단체가 화력발전소의 석탄 투입 공정을 관리하는 중견업체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입니다. 지난 2003년 민영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전력의 건실한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고 자유총연맹이 이 회사 주식 51%를 사들인 겁니다. 왜 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 에너지 전문 회사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난 9년 동안에만 9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낸 한전산업개발. 공시에 따르면 주주 배당금 약 200억 원이 자유총연맹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유총연맹 같은 약간의 좀 이런 정치적인 단체라든지 들어와서 이 발전소의 민간 정비 업체들을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산업 민간 개방은 김영삼 정권 때 시작된 뒤 이처럼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였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가운데 2008년 4월에 작성된 공공기관 민영화 및 경영 효율화 보고서. 독보적인 발전소 정비 기술을 지니고 있던 한국전력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민간업체 6개를 집중 육성하자고 합니다. 당시 민간업체가 딱 6개였으니까 한전 자회사가 수십 년 동안 맡고 있던 정비 업무를 민간업체에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6개 민간 집중 육성 등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다 거짓말이었다. 힘에 따라서 그냥 나눠준 거라니까요. 발전사의 노다지 그냥 그 사업들을 그냥 민간에 누가 맡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익을 준 거예요, 그냥.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는 이 같은 민간 개방 정책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감사원은 발전사의 하청 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고 발전소 정비 민간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자원부에 촉구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발전소 정비 입찰에 민간업체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정부가 발전소 정비 시장에 문을 열어주자 발전사들은 문턱을 낮춰줍니다. 그전엔 일감을 받아가려면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정비한 경험이 있어야 했는데 이젠 소규모 발전소 실적만 있어도 된다. 고난도 정비공사 경험은 평가 기준에서 아예 뺐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자의 경력도 12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문턱을 확 낮춰버리자 민간 하청업체들은 자격심사에 거의 100% 합격합니다. 정비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 등 경쟁력을 높이려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게 실제 기술력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현재 저격심사 제도는 기술력 평가에서는 다 어느 업체건 최고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금액 싸움이 되고요. 결국 인건비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 인력들이 다수가 이제 배치가 돼서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가격 경쟁. 최대한 싼 가격을 적는 게 일감을 따낼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2013년 이후 5개 발전사들이 실시한 경쟁 입찰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최저가를 적은 업체가 일감을 가져간 게 전체 입찰 18건 중 13건. 김용균 씨가 다니던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역시 가장 싼 액수를 적어내 태안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김용균 씨 같은 경험은 없지만 임금은 낮은 2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정비 인력을 채워갔습니다. 아니 거기서 또 자유총연맹이 왜 나옵니까? 자유하고 에너지 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들 우리가 낸 전기요금 가지고 태극기 집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발전 산업의 민영화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인 건 이명박 대통령 때였군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민영화 논의는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어붙인 거는 이명박 정권 때가 최고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과 감사원을 보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영화를 하라고. 네, 이명박 정부가 주구장창 외쳤던 것이 공기업 선진화였고요.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선진화되고 정상화된 모습인지 정말 심한 의구심이 듭니다. 네, 사실 민영화, 민간 개방 정책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경쟁력을 높인다면서 실제로는 경험도 없고 이 기술력도 부족한 민간 업체들이 쉽게 일감을 받을 수 있게 노골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심지어 정비 용역을 따낸 민간 업체들은 발전소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원래 정비를 맡았던 한전자회사에 정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정비를 못해서 옆에 경쟁 업체가 도와주는데 무슨 이게 경쟁입니까? 무슨 이게 입찰입니까? 네, 심지어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해줘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비를 맡겠다고 들어오는 회사인데 정비를 할 줄 몰라. 네. 그래서 그 공기업의 지원을 요청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따낼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잘 지었어요. 선진화, 정상화, 공정화, 경쟁력 강화. 말은 그렇지만 사실 일감 몰아주기였고요. 특혜였고요. 편법이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이런 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검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추적했습니다.